배워 먹지 못한 것들은 자식 가르치는 법도 모른다더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양가 부모님을 모신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를 향해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을 밀쳐내며 뱉어낸 그 한마디에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충격에 빠진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계사인 줄만 알았죠. 몇 년 전 제가 한 대기업 회장님을 억울한 소송에서 구해드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회장님이 바로 시댁 회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핵심 기술의 특허권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집을 나오며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분 뒤 누가 자격 없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전화 한 통에 정확히 30분 뒤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아마 제 겉모습만 본 사람들은 제가 참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조용한 성격, 나쁘지 않은 외모, 그리고 누가 봐도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 아들과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다는 것을요. 젊고 사랑을 믿었던 저는 애써 그 불길한 신호들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저희 집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낡은 동네 상가에서 오랫동안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점심시간 내내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밤늦게까지 돈을 세며 버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떳떳하게 사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었죠.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지.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저는 약삭빠르게 세물하지도 남의 눈치를 보며 숙일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컸습니다. 남편 박서준을 만난 건 한 프로젝트에서였습니다. 저는 비용 감사를 맡았고 서준 씨는 장비 공급 업체 담당자였죠. 그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예의 바르며 매너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허풍을 떨거나 시끄럽게 구는 남자들과는 달랐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의자를 빼주고 제가 진한 커피를 못 마신다는 것까지 기억해주는 세심함에 여자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몇 번의 만남 후 그는 적극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해 식사는 하셨어요? 부모님은 잘 계시죠?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관심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딱 제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낄 만큼의 거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앞뒤가 바르고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요. 서준 씨는 자신의 집이 특수 건축 자재를 다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고 생활도 안정적이라고요. 저는 돈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늘 존경심을 담아 말하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도 속정은 깊으세요. 곁에서 오래 보면 가족들 얼마나 챙기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어색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 눈빛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저울에 저를 올려놓고 값을 매기는 것 같았습니다. 직업은 뭔지, 연봉은 얼마인지, 부모님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지, 형제는 몇이고, 땅은 좀 있는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그 질문들에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지만 이내 돌아온 한마디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쪽 집에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게 뭐 하나라도 있긴 하니?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경멸적인 말투를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서준 씨에게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도 시집살이도 두렵지 않지만 시작부터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결혼은 할 수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서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성격이 그래서 그래. 아기는 없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나 믿고 시간 좀 줘. 엄마도 지수 씨를 알게 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아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나 봅니다.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고 남편과 시댁을 진심으로 위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진심은 편견도 녹일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아주 능숙해지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이건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시댁이 항상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거래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장소부터 예단, 예물, 하객 명단,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 앉고 시댁 친척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까지 거의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내거는 말투였죠. 부모님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남들만큼은 해줘야 한다며 무리해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시고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웃어 넘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지수야. 너희 둘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그 말을 들을수록 저는 부모님께 죄송했고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그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만들러 가는 걸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시험대에 오르는 걸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서준 씨의 다정한 문자와 목소리에 또다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결혼하면 다를 거라고. 그 인내와 자기 위안이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번듯한 3층짜리 주택이었고 내부도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마다 격식 있고 능력 있는 집안이라며 칭찬했죠. 처음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는 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니 잘 융화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어 양쪽에 모두 잘하자고.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어떤 곳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기분 나쁜 방식을 택했죠. 바로 저를 임시 거주자, 쳐들어온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꼬박꼬박 출근하고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보태고 단 한 번도 시댁에 손을 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혼 후 첫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의 악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냉장고를 열어 달걀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둬. 이 집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제 집인 양군이? 저는 손에 달걀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때 남편 서준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변호해줄 한마디를 기대하며 쳐다봤지만 그는 스마트폰만 내려다보며 아이 달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둬. 곧 익숙해질 거야. 곧 익숙해질 거야 라는 그 말, 저는 신물이 날 정도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마다 그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회피하기만 하는, 마치 상처받는 사람이 아내인 제가 아닌 것처럼요. 그 후로 차별은 사소한 일상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집에 시간제 가사 도우미가 2명이나 있었지만 화장실에 수건이 하나 비거나 베란다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잊으면 시어머니는 꼭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통을 치는 대신 비꼬는 듯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새댁은 눈치가 있어야지. 남의 집에 와서 일하고 밥만 먹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의 집이라는 두 글자는 뾰족한 바늘처럼 반복적으로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습니다. 제가 차를 내어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세아가 참하네. 제가 기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기만 그렇지 뭐. 요즘 며느리들 시집 오면서 해오는 것도 없잖아. 그 말은 제 면전에서 손님들 앞에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떨려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애들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행복도 기반이 있어야 지키는 거지. 빈손으로 와서 뭘 하겠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 아들과 결혼하는 좋은 여자, 그러니 알아서 기고 숙여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점차 고문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든 무엇을 집든 무슨 말을 하든 감시당했습니다. 시아버지께 먼저 생선살을 발라드리면 가식 떤다고 하고 남편에게 반찬을 챙겨주면 어른들 앞에서 애정행각한다고 타박했습니다. 조용히 밥만 먹으면 음침하다고 욕했고 분위기를 위해 몇 마디 거들면 새댁이 어른들 말씀에 끼어든다고 나무랐습니다. 한 번은 뜨거운 국그릇을 드느라 잠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바로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도 안 받았니? 밖에서 장사하는 집 애들 티를 내는구나. 저는 목이 메어 숟가락을 놓으려는데 서준 씨가 식탁 밑으로 제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참아,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마. 항상 참아야 하는 건 저였고 상처를 삼켜야 하는 것도 저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렇다는 말로 당연하게 용서받았죠. 저는 서준 씨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연애 시절처럼 제 식사를 챙기는 문자도 세심하게 제 말을 들어주던 태도도 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방에 틀어박히거나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거나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서준 씨는 넥타이를 풀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늙은이가 그냥 하는 소린데 뭘 그렇게 마음에 담아도. 저는 눈앞에 남자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감시당하고 평가당하고 값을 매겨지는 듯한 느낌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결혼 생활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게에서 사온 물건처럼 매일같이 죗값을 하는지 돈값을 하는지 검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집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로만 정의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를 완전히 각성하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두통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베란다에서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온 줄 모르셨던 거죠. 평소 사람들 앞에서 쓰는 점잖은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걱정 마. 걔는 그냥 박서방 발목이나 잡아두는 장기말일 뿐이니까. 저런 애들은 딱 보면 알아. 큰 물에서 놀 깜냥이 못 돼. 저는 벽 뒤에 숨어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서방 발목을 잡아두는 장기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발목을 잡는다는 걸까? 누구로부터? 왜 장기말이라는 단어를 쓴 걸까? 저는 감히 나설 수도 더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무언가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결혼이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무언가 불투명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증거도 없었고 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이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사소한 행동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 이상한 확신이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이 가족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 만약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길한 신호들을 외면했고 훗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통화를 엿들은 후 제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의 모든 것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넘겼던 일들이 마음 먹고 보니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시댁 회사와 관련된 일들이 그랬습니다.
결혼 전 서준 씨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회사는 사업 기반이 탄탄하고 업계에서 입지도 있으며 거래처도 안정적이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시아버지는 밖에서 늘 신용과 양심 경영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은 명예로 먹고 사는 집안이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죠.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볼수록 그 번듯한 겉모습은 어딘가 어색하고 마치 금 가기 시작한 표면에 칠한 유약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무 및 내부 감사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넘길 말들이 제 귀에는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한 번은 식사 중에 서준 씨가 직원의 전화를 받고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짧게 몇 마디 쏘아붙였죠. 숫자 다시 맞춰놔요. 저쪽에서 눈치채게 하지 말고 그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제 시선을 느낀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창고에서 생긴 사소한 문제야. 하지만 제 눈을 피하는 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서준 씨의 서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마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듯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뒤지는 습관은 없지만 그때는 힐끗 보기만 해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품목, 동일한 계약일, 동일한 거래처, 이름이 적힌 2개의 견적서. 하지만 숫자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거의 20%나 비쌌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 코드와 기술, 사양서의 코드가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계약 조건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비용 차액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전형적인 서류 조작 수법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서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피곤하거나 무심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경계심이 드러났죠. 그는 제 손에서 서류를 확 낚아채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누가 함부로 회사 서류에 손대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봤어요. 근데 이 숫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나가면 감사에 걸리기 쉬워요. 서준 씨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대해 뭘 알아. 재무팀에 좀 다녔다고 여기 와서 아는 척하지 마. 제가 더 말하려 하기도 전에 그는 제가 한 글자라도 더 볼까봐 서둘러 서류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 일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말 떳떳했다면 저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도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준 씨가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비꼬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남편 간수나 잘할 것이지 어디 큰일에 끼어들려고. 아는 건 쥐뿔도 없는 여자가 잘난 척하면 집안 망하는 지름길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지만 대꾸하기도 전에 서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엄마, 지수 씨가 뭘 알겠어요. 제 편을 들어주는 척 하는 그 말은 사실 제 자존심에 날리는 또 다른 따귀였습니다. 결국 두 모자에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만 하려는 외부인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눈에 띄게 고립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와 관련된 질문을, 심지어 의례적인 질문이라도 꺼내면 집안 분위기는 즉시 싸늘해졌습니다. 서준 씨는 화제를 돌리거나 건성으로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늘 비꼬는 말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부터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늦은 밤에도 서준 씨는 전화를 받고 마당으로 나가 소곤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우며 평소에 드이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발에 불이라도 붙은 듯 안절부절 못하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서준 씨가 집에 두고 간 서류를 전해주러 회사에 들렀습니다. 몇 분만 있다 올 생각이라 미리 연락하지 않았죠.
그의 사무실이 있는 복도에 들어섰을 때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의 화를 참지 못하는 듯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 약속이랑 말이 다르잖아. 내 걸로 돈 벌어놓고 이제 와서 싹 입 닦겠다 이거야?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서준 씨는 등을 보이고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는 회색 셔츠를 입은 마르고 키 큰 남자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도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투와 그 앞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는 시아버지와 서준 씨의 태도는 마치 그가 죄를 추궁할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목소리였죠. 목소리 좀 낮추시죠. 일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그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이야기? 당신들이랑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 이번에도 장난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바로 그때 복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서준 씨가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문을 쾅 닫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저는 서류를 건네며 굳게 닫힌 문을 쳐다봤습니다. 안에 누구예요? 서준 씨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노골적인 방어 태세로 즉시 대답했습니다. 옛날 거래처 사람, 당신이랑 상관없어. 그는 제가 더 묻거나 머뭇거릴 틈도 주지 않고 저를 거의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로비에 내려와서야 저는 겨우 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협상하러 온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패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날 이후 저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댁회사는 그들이 자랑하던 것처럼 번듯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기댄다면 언젠가는 빼앗길 수밖에 없죠. 저는 더 이상 서준 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회피하거나 짜증 섞인 대답만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관찰하며 그들이 무심코 뱉는 이름들, 제품 코드들, 얼버무리는 말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위험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댁회사가 사업의 기반으로 삼고 계약을 따내고 고객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제품의 설계, 그것은 사실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과거에 시댁과 악연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업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사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손을 뗀다면 시댁 회사는 그 즉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양가 식사 자리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 모욕과 혼란 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서준 씨를 만나기 훨씬 전, 이 모든 일에 발을 들여놓기 훨씬 전에 있었던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을요. 그때 저는 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고 압박감도 심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저는 숫자를 보고 문제를 읽어내고 말 한마디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바로 그 시절 저는 아주 기묘한 인연으로 한 사건에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태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훗날 제가 알게 된 권위 있거나 부유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에 대탄 눈, 며칠 밤을 샌 듯 쉰 목소리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는 대규모 금융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손실을 입히고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많은 거래처들이 등을 돌린 상태였죠. 그 소송에서 지면 회사 파산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위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프로젝트의 책임자도 아니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증빙 자료를 검토하는 일개 직원에 불과했죠. 하지만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서류의 날짜가 수정되었고 부록과 대조 확인서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채무는 이상할 정도로 교묘하게 그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미리 설계된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원본 서류 뭉치를 들고 담당 상사에게 보고했을 때 그는 제게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한 선배는 저를 따로 불러내 조용히 말했죠. 지수 씨, 이거 아주 민감한 사안이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괜히 나섰다가 불똥 튈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있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강태환 회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흑백을 뒤집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을 혐오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하고, 억울하게 당했다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가며 다른 사람들이 놓친 증빙 자료, 출력된 이메일, 작은 부록 하나까지 다시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데이터 수정 기록과 조작된 항목들을 찾아냈고 제3자가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 시점을 변경해 강 회장님을 최초 위반자로 만든 정황까지 밝혀냈습니다. 그 증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출되자 소송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격파했고 마침내 그는 승소했습니다. 억울한 파산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까지 지켜낼 수 있었죠. 모든 일이 끝난 날 강태환 회장님은 회사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아주 맑았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오늘 당신은 소송 하나를 구해준 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넘게 일군 모든 것을 구해준 겁니다. 훗날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감격에 겨워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하려 할 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는 제 연락처를 물었고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우리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직을 하고 서준 씨를 만나 결혼하고 며느리와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에 휩쓸려 바쁘게 살았죠. 강태환 회장님의 약속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가끔 떠올라도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좋은 기억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댁회사에서 제가 우연히 보고 들었던 것들의 조각을 맞추면서 저는 강태환이라는 이름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바로 시댁회사가 목숨처럼 의지하고 있는 핵심 제품 설계의 저작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망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아버지와 서준 씨가 자신들의 성과인 양 자랑하고 다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몇 달 전 한 산업 포럼에서 그를 멀리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짙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과거의 초췌한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게 차분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죠. 그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가볍게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다가가 안부를 물을까도 생각했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데 굳이 지난 일을 들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그날 양가 식사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그 독서를 내뱉던 순간, 그리고 남편 서준 씨가 죽은 나무처럼 침묵하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현듯 그날 강태환 회장님의 눈빛과 그가 제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차갑고 정확한 타이밍에 마치 수년 동안 바로 이날을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도움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지만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세상에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인연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시댁을 나섰습니다. 손바닥은 차갑게 식었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방금 겪은 모든 분노와 모욕, 욕설은 더 이상 저를 울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한데 뭉쳐 훨씬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던 그 번호를 찾았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빙빙 돌리거나 길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고 명료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그 약속 지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30분 뒤 그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습니다. 몇 걸음 걷다 말고 저를 돌아보며 붉어진 눈으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그냥 집에 가자. 엄마는 괜찮아. 아버지는 더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꽉 잡은 손등에 튀어나온 힘줄, 굳게 담은 턱. 아버지는 그 집 대문 앞에서 일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분노를 삼키고 계셨습니다. 막 골목을 빠져나오자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버지는 걱정과 아픔이 뒤섞인 눈으로 마치 딸의 마음에 또 상처를 줄까 두려운 듯 아주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한마디에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가장 먼저 저를 걱정하는 분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방금 그토록 심한 모욕을 당하고도 딸이 순간의 화를 못 이겨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며느리도 상처받은 아내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망설임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길가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몸은 춥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문 앞 가로수 아래에 멈춰서서 스마트폰을 열고 강태환 회장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지우지 않았지만 언젠가 사용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화면이 밝아졌고 심장은 느리지만 무겁게 뛰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분명한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약속 기억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제 숨소리가 들릴 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 전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놀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에게서 위험한 냄새를 맡은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 차가운 눈빛을 보지 못하도록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도 아시겠군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류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네가 당신의 마지막 선을 건드렸나 보군. 저는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즐거움이라고는 없는 쓴웃음이었습니다. 선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 가족을 진흙탕에 쳐박아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 회사는 회장님의 핵심 설계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그 회사는 존재할 수 없죠. 회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지.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틀렸어.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야. 내가 빌려준 거지.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그리고 딱 맞는 때를 기다리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수할 시간이야. 저는 등 뒤에 그 집을 돌아봤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욕설이 울려 퍼지고 오만함이 가득했던 그 집. 저는 시어머니에게 뿌리쳐진 어머니의 손, 침묵하던 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아내의 부모가 모욕당할 때 미동도 없던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데 뭉쳐 가슴에 응어리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들이 남의 것으로 단 1분이라도 더 숨쉬는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강태환 회장님은 제게 확신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여자가 이런 전화를 걸 때는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라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 그들이 손 쓸 틈도 없게 만들지. 30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모든 것은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 너무 오래 방치해뒀지. 오늘은 당신에게 공정함을 돌려주는 날이자 나와 그 집안의 오랜 악연을 끝내는 날이 될 거야.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아직 감사 인사는 일러. 지금부터 당신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내가 손을 떼면 그 집은 비틀거리는 수준이 아닐세.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그는 말을 멈췄다가 가볍지만 아주 무거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남의 머리 꼭대기에 서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넘어질 때 아주 아프게 넘어지는 법이지.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뜨거웠던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통쾌함이나 안도감보다는 마지막 체스말을 놓은 사람의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 판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니? 저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은 제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아직 모르셨지만 곧 아주 큰일이 닥칠 거라는 것은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명해봤자 부모님의 걱정만 키울 뿐이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이제부터 그 누구도 우리 집을 함부로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놓으면 제가 다시 등 뒤에 그 집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쯤 걷다가 저는 무심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봤습니다. 번듯한 외관, 높은 담장, 밝은 색 페인트,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점잖고 품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집을 바라보다 저 자신에게만 들릴 듯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는 몰랐을 거야.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분명해졌습니다.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30분 뒤 그들이 사업, 명예, 기반이라 부르며 남을 짓밟던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제가 부모님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철문 뒤의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 자신들을 기다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따귀와 떠나기 전에 차가운 말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분노와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전처럼 자기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압박하면 결국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저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되짚어보니 당시 거실의 풍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는 제가 때린 뺨을 감싸진 채 아픔보다 분노로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있었겠죠. 그녀는 식탁을 세게 내리쳤을 겁니다. 찻잔이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겠죠. 저 싸가지 없는 것. 내가 뭘 했어. 저런 집구석에서 배운 건 저것밖에 없다니까. 감히 이 집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 뺨을 쳐. 이걸 그냥 두면 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시아버지는 가운데 소파에 앉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시어머니처럼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이 더 무서웠을 테죠. 그는 늘 남들이 자기 눈치를 보게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에게 며느리가 감히 반항한 이 사건은 그가 목숨처럼 여기는 체면을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직 서준 씨만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를 걱정해서도 저희 부모님께 미안해서도 아니었겠죠. 그의 불안은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던진 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말은 너무나 단호하고 차가워서 화가 난 여자의 감정적인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마치 확신에 찬 선언 같았겠죠. 그리고 서준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회사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그는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지수 씨한테 전화해서 다시 이야기해보는 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겠죠. 너 미쳤니? 방금 내 어미 뺨을 때리고 나간 애야. 이제 와서 달래서 데려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걔한테 꼴리는 게 뭐 있어. 서준 씨는 답답한 듯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을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불안해요. 그 애매한 태도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겠죠.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기껏해야 친정에 가서 일러 바치고 일 크게 만들겠다고 협박이나 하겠지. 내가 그쪽 집안 수준을 모를까봐? 그냥 둬. 세상 무서운 줄 알게 해줘야 돼. 하지만 바로 그때 서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을 겁니다. 평범한 벨소리가 아니라 마치 경보음처럼 다급하고 요란하게 화면에는 기술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겠죠.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거래처에서 공문이 왔는데 모든 협력 관계를 즉시 종료하겠답니다. 서준 씨는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의자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겠죠.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급한 숨소리와 서류 뒤적이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들려왔을 겁니다. 방금 이메일로 왔고 원본도 오고 있답니다. 모든 공급 계약, 기술 이전, 기술 지원까지 전부 다요. 서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겠죠. 이유가 뭐랍니까?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으르렁거리듯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에 그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저희 회사가 독점 계약 조항을 위반했고 원본 설계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그 순간 서준 씨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까요. 그 문구들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서준 씨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의 휴대폰은 불이 난 것처럼 계속해서 울려댔겠죠. 첫 전화는 물류 창고에서 왔을 겁니다. 사장님, 운송업체에서 물건 인수를 거부합니다. 제품의 법적 자격이 확인될 때까지 출고를 전면 보류하겠답니다. 그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영업팀장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겠죠. 사장님, 주요 대리점 3곳에서 동시에 발주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본사에서 유통 시스템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책상 위 서류를 낚아채며 일어섰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누구도 대답할 틈이 없었을 겁니다. 집 전화까지 울려댔을 테니까요. 회계팀에서는 막 출고 준비를 마친 주문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주요 고객 2곳이 대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핵심 설계 코드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일부 차단되었다라고 보고했을 겁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시어머니는 여전히 오만하게 손을 내저었겠죠. 호들갑 떨기는. 가격 올려달라고 쇼하는 거겠지. 아쉬우면 다시 와서 빌빌 기게 돼 있어. 당장 전화해서 큰 소리 쳐. 누가 감히 우리 집안에 대들어? 그때쯤 서준 씨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겠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겠죠. 저 박서준입니다.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해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빙빙 돌리지 않고 짧고 차가운 한마디만 돌아왔을 겁니다. 모든 결정은 강태환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 이름 하나에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을 겁니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굳어버린 시아버지도 휴대폰을 든 채 부들부들 떠는 서준 씨도 그 이름은 그들이 항상 애써 외면했지만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운명의 전화가 걸려온 지 10분 후 두 번째 타격은 시댁 식구들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서준 씨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을 겁니다. 강태환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오만함을 단번에 베어버리는 칼날 같았죠. 하지만 아마 서준 씨조차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방금 그들이 겪은 일은
의자가 넘어지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식탁과 바닥 그리고 그들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회사 메일함으로 쏟아지는 긴급 알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일 제목만 보고도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을 겁니다. 메일은 경영진 전체와 법무팀, 기술팀, 재무팀에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전부 대문자로 간결하고 냉혹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설계 사용권 회수 및 위임 효력, 종료 통보. 서준 씨가 메일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초조하게 소리쳤겠죠.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말해. 서준 씨는 고개를 들었지만 목소리는 목에 걸린 듯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설계 저작권을 즉시 회수하겠답니다. 그 말을 내뱉고 그 자신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겠죠. 아들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화면을 빠르게 훑어본 후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을 겁니다. 회수하긴 뭘 회수해. 겨우 설계도 하나 가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굴기는.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그녀도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공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본 통보를 수령한 시점부터 해당 핵심 설계를 기반으로 한 모든 생산, 유통, 계약, 홍보 행위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간주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임. 다시 말해 그 순간부터 시댁회사의 모든 생산 라인은 즉시 멈춰야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거래처의 투정이나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줄을 그대로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였죠. 서준 씨는 공장장에게 거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멈추긴 뭘 멈춰요? 누가 멋대로 라인을 세우래! 수화기 너머에서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돌아왔겠죠. 사장님, 안 됩니다. 방금 법무팀에서 공문 내려왔습니다. 이대로 기계 돌리면 그 자리에서 불법이래요. 지금 직원들 다 술렁이고 난리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을 겁니다. 망할 놈들. 우리를 아주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그가 분노를 터뜨릴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곧이어 회계팀장이 전화를 걸어왔을 겁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의 목소리도 뚜렷하게 떨리고 있었겠죠. 사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생산 라인이 48시간 이상 멈추면 우리 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현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번 주 만기인 단기 대출 3건에 협력업체 대금, 공장 인건비, 대형 공사 2건의 계약금까지 물건이 못 나가면 바로 부도입니다. 서준 씨는 눈을 감았을 겁니다. 목에 핏대가 섰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회계팀장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경고드렸습니다. 기술팀이랑 사장님께서 괜찮다, 버틸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정확히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우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시댁의 사업이라는 것이 실은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서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정확한 지점을 건드리기만 하면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을 겁니다.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망했어요. 아들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고서야 시어머니도 잠시 멈칫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울수록 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마음속 공포를 덮으려는 듯 더 크게 소리쳤을 겁니다. 망하긴 뭘 망해.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누가 감히. 기껏해야 겁줘서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하루아침에 무너지긴 뭘 무너져. 하지만 인생은 때로 스스로를 속일 시간조차 주지 않을 만큼 잔인합니다. 바로 그때 회사 법무팀 직원이 차를 몰고 집까지 달려왔을 겁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단추도 다 채우지 못한 셔츠 차림으로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겠죠.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도 없이 다급하게 말했을 겁니다. 사장님, 전무님, 저쪽에서 추가로 법적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잠정 추산액만 30억 원입니다. 30억! 시어머니는 그릇 깨지는 소리 같은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그놈들 미쳤어? 법무팀 직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펼쳤겠죠. 게다가
대리점과 발주처에서 납품 지연이나 제품 하자를 문제 삼아 연쇄적으로 소송을 걸어오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낚아채 빽빽한 글자들을 훑어봤을 겁니다. 몇 줄 읽지도 못하고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겠죠. 더 이상 품위 있는 사장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서준 씨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는 듯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물었을 겁니다. 누가 배후에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은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답은 이미 명백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을 남의 입을 통해 확인했을 때 비로소 진짜 공포를 느끼는 법이죠. 법무팀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을 겁니다. 서명자는 강태환 회장입니다.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만 뜬 채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을 겁니다. 강태환. 왜 하필 그놈이.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의 등장을 의아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정말로 칼을 뽑아들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놈이라는 호칭에는 증오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또 차 터지기 직전이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듯이. 서준 씨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을 겁니다. 제 따귀, 30분 뒤라는 말, 그리고 대문 밖에서 제가 걸었던 의문의 전화, 그리고 결정타처럼 등장한 강태환이라는 이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겠죠. 그는 대문 쪽을 돌아보며 완전히 넋이 나간 목소리로 물었을 겁니다. 한지수, 이 일과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많은 날 동안 저를 무시하고 짓밟고 위세를 부리던 그들은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가 질 무렵에야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금 겪은 모욕을 조용히 사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동작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제가 가방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드릴 물이라도 한 잔 따르려던 찰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마치 액정을 뚫을 기세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식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의 변명이나 가식적인 애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몇 번 더 울리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을 때 저는 문자창을 열어 짧은 한 줄을 보냈습니다. 30분. 아직 부족했나 보죠? 문자를 보내자마자 휴대폰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번호를 눌러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셨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두 분께 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저는 휴대폰을 들고 집 앞 작은 마당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서준 씨의 목소리가 거의 고함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현관 기둥에 살짝 기댄 채 제 자신도 낯설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다른 사람의 것을 제자리에 돌려놨을 뿐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서준 씨가 다시 말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라는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그 회사가 우리 가족의 전부라는 거 알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목구멍까지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명예는 내 전부가 아니던가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우리 부모님을 베어먹지 못한 것들이라고 욕할 때 당신은 그 자리에 송장처럼 서 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전부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서준 씨는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생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산하게 오가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까지. 그 집은 지금쯤 아수라장이 돼 있겠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아주 멀리서 난 불을 구경하듯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지만 초조함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우리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집에 와서 나한테 화를 내든 욕을 하든 다 괜찮아. 하지만 회사 일로 이렇게 복수하면 안 되지? 저는 그의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복수라고 하지 마. 당신 내 회사가 깨끗했다면, 남의 것에 기대 살지 않았다면 내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야. 처음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이지. 수학이 너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밀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망쳐. 그녀는 분노와 공포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그 목소리에 짓눌리는 기분도 들지 않았죠. 저는 아주 가볍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가만두기 전에 그 집이나 잘 간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학이 넘어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받아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듯이 이윽고 그녀는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웬 놈을 뒷배로 뒀다고 이따위로 기어올라? 우리 집 망하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아?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들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집 앞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지수야,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셔. 그 평범한 한마디에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곁에 없었다면 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에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을 넣으려는데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강태환 회장님에게서 온 새로운 문자였습니다. 단순한 협력 중단이 아니야. 그 회사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건 이후 처음으로 정말로 숨이 닿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강 회장님이 강하게 나설 것이라고는 예상했습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회수하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의 규모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이상 분풀이를 위한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받게 된다면 그동안 제가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더러운 서류들, 비열한 수법들이 모두 드러날 테고 일은 단순히 계약을 잃고 돈을 잃고 체면을 구기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마당에 서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숙청이다. 마당에 선 채로 강태환 회장님의 문자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각오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떤 일들은 직접 듣기 전까지는 애써 외면할 수 있지만 진실이 그 이름을 찾게 되면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지는 법이니까요. 여보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강태환 회장님은 의례적인 인사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탁자를 두드리듯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저작권만 위반했다고 생각하나?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질문 방식에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의 잘못이 아닌 제가 겨우 가장자리만 엿봤던 거대한 어둠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침묵이 대답이 되었을 겁니다. 강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내 설계를 이용해 불량 자재를 생산했고 여러 프로젝트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
처음에는 기준대로 만드는 척 하더니 돈 맛을 본 뒤로는 자재를 빼돌리고 부품을 바꿔치기 하고 기술 기준을 낮춰서 차액을 챙겼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전에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견적서에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납품된 자재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들었을 때 저는 그저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만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 회장님의 말을 통해 전체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몇몇 숫자를 조작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설계를 가져다가 더 싸고 위험한 방식으로 바꿔치기해서 이익을 챙긴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시장에 내놓는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뜻인가요? 알았지. 강 회장님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안전인증서를 위조하고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어. 낡은 보고서를 재활용하고 기술 사양서를 바꿔치기 했지. 내부 검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들이 깨끗하게 세탁된 서류와 함께 현장으로 나갔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비양심적인 한 가족의 사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불량 자재들이 건물에, 각종 시스템에,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갔다면 그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시스템 마비, 심지어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분노와 모욕감, 시어머니의 손길, 서준 씨의 침묵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무겁고 끔찍한 혐오감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놀라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오래됐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의심했어. 처음에는 몇몇 현장에서 불만이 접수되는 수준이었지. 하지만 내 사람들이 자재부터 서류까지 그들의 조작 과정을 역추적해냈어. 나는 모든 증거, 보고서, 심지어 외부로 유출된 내부 이메일까지 전부 모아뒀네. 모든 준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그저 칼을 뽑을 명분이 필요했을 뿐?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명분. 그 두 글자의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강태환 회장님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그들이 자신의 설계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순간의 분노로 모든 것을 끊어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폭풍처럼 신속했던 이유는 오늘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마지막 계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저였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만약 부모님이 제 앞에서 모욕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참고 또 돌아갔다면 그는 아마 더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전화는 그의 인내심을 끝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복수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게 만든 마지막 한 방울이었던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강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 일을 단순히 당신이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전화 한 통 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 집안은 이제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걸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플라스틱 의자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일을 겪고 난 어머니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집 안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지만 머릿속은 복잡하실 게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더 걱정하실 것을 알았지만 저 또한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짧게 흥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비웃음인지 깊은 한숨인지 알 수 없었죠. 은행에서 대출 상한 독촉이 시작됐고 단기 신용 등급도 재검토에 들어갔어. 다른 거래처들도 연쇄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지. 회사 내부는 이미 아수라장이야. 연루되기 전에 빠져나가려는 놈, 사표 내려는 놈.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회사가 기둥 하나 뽑혔는데 얼마나 버틸 것 같나. 그 말을 듣자 눈앞에 그 집의 풍경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 항상 거만하던 얼굴들이 잿빛으로 변하는 모습. 시어머니는 아마 늘 그랬듯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있겠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강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는 지금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더군.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리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늘 그랬는걸요. 그 여자는 이 모든 건 한지수 그년 때문이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아들놈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군. 강 회장님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박서준은 주저앉아 버렸어. 그리고 딱 한마디 하더군. 아니, 이건 우리 자신 때문이야 라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동정심 때문도 그가 잘못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회피와 변명, 침묵과 비겁함 끝에 박서준이라는 남자가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악해서 무너진 것도, 제가 강태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너무 오랫동안 거짓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제 마음속에 더 이상 불처럼 타오르던 분노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감정은 거대한 폭풍 전의 검은 바다처럼 더 무겁고 깊은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시댁 식구들이 공포에 떨며 자신들의 발밑이 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최후의 일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저는 강태환 회장님과의 통화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저희 부모님 댁까지 찾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마지막 발악처럼 남을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법이죠. 그날 시댁 식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새로 물을 끓이고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밖에서 급정거하는 자동차 소리와 함께 차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당으로 누군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굳이 나가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마저 찢어밟힐 듯 요란하고 공격적인 태도는 그들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가 앞장서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고상하고 단정한 사모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립스틱은 입가에 번졌으며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집 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잘났으면 당장 이리 나와. 어디서 남자 하나 등에 업었다고 기고만장해? 내 집 망쳐놓고 숨어있어? 그 소리에 어머니는 일어서려다 몸을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어머니를 막아서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조금의 체면도 차리지 않고 아버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신네 집은 독사 같은 딸년을 키웠어. 내가 그랬지. 근본 없는 것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마루에 서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이를 악물고 모욕을 삼키는 한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마당으로 걸어 나가 부모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너무나 차갑고 분명해서 시어머니조차 순간 말을 멈칫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 입으로 우리 부모님 욕하면 여기서 바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죠. 남편 서준 씨는 어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예전 같았으면 동정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셔츠는 구겨졌고 목단추는 풀렸으며 머리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공포와 불면으로 충혈된 눈은 항상 번듯하고 교양 있는 척하던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게 달려들어 팔목을 거칠게 붙잡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나한테 화를 내든 때리든 욕을 하든 다 좋아. 하지만 일단 회사부터 살려야 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 저는 제 팔을 붙잡은 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픔보다 혐오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손을 세게 뿌리치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모욕할 때 당신은 입을 닫았어. 이제 당신 회사가 불타니까 입이 열리나 보지? 서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자세로 나오는 것을 보자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서준 씨를 밀치고 제게 달려들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마치 항상 하던 대로 폭력으로 남을 가르치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 그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강하게 쥐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멈칫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죠. 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은 건 내 딸 얼굴 봐서 그런 거요. 하지만 여편네, 우리 집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지는 마시오. 아마 시어머니 인생에서 자신이 항상 무시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대놓고 제지당한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는 어느새 골목에 모여 구경하던 이웃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해요. 딸려는 시댁회사 망하게 하고 이제는 애비까지 나서서 사돈을 때리려고 하네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뒤에서 계시던 어머니는 분해서 몸을 떠셨습니다. 울지는 않으셨지만 두 눈은 붉어졌고 입술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다물고 계셨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참고 넘어가면 저들이 우리 집 마당에서 흑백을 뒤집어 놓도록 내버려 둔다면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딸일 자격이 없다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더 이상 그녀와 말 섞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처음에는 결혼식장의 웅성거리는 소리, 식기 소리, 배경음악만 작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의 시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현? 일단 며칠만 참아줘. 결혼식 끝나고 쟤네 집안 인맥이랑 명분만 쏙 빼먹고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곧이어 더 낮고 망설이는 듯하지만 분명한 서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골목에서 구경하던 이웃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셨고 어머니는 마치 누가 가슴을 민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그리고 서준 씨,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술만 몇 번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서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지독한 냉소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도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할 건가요? 서준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부정하고 변명하고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체면을 어떻게든 꿰매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관용차였습니다. 그 차는 마치 처음부터 이곳을 목표로 한 듯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는 순간 마당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흰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은 남자 3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들 뒤로 서류 가방을 든 2사람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엄숙하고 단호해서 보기만 해도 마당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듯 했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공무원증을 꺼내 보이며 높지 않지만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경제범죄조사팀 소속입니다. 박문섭 씨, 어디 계십니까? 시아버지의 이름이 불리자 그의 얼굴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가 나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더듬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집입니다. 무슨 일로? 앞장선 남자는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긴급 업무 협조 명령과 함께 박문섭 씨에 대한 소환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몇 마디에 마당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들을 쳐다보셨고 어머니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문설주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항상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당연하게 걸치고 있던 그 우월감이라는 외투가 순식간에 벗겨져 내렸습니다. 서준 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그들을 막아서며 마지막 남은 침착함을 쥐어짜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기껏해야 상업적 분쟁일 뿐입니다. 거래처에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것뿐이지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앞장선 남자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마당의 나무 탁자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구두 해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보며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조된 검사 성적서, 준공 후 기술 사양을 변경한 정황 자료, 생산 과정에서의 자재 빼돌리기 증거, 그리고 품질 불량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보를 은폐하고 계속해서 민간 건설 현장에 납품한 기록까지 서류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그들의 맨살이 한 겹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서류를 집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힐끗 보고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사업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남자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검수를 합리화하고 증빙 서류를 맞춰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회사의 비리가 드러나고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가 겪은 충격은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한 대만 때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을 때까지 겹겹이 쌓인 진실을 계속해서 벗겨내곤 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또 다른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관용차가 아닌 눈에 익은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태환 회장님이 짙은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함께 내렸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서준 씨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자락을 꽉 쥐었고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노골적인 공포심을 드러냈습니다. 강 회장님은 곧장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인사하거나 의례적인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제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시댁 식구들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지듯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단순히 내 설계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오. 오래전의 은혜를 갚고 이 집안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기 위함이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 회장님이 직접 그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있던 종이들이 조심스럽게 꺼내져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업 계약서나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1년도 더 전,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서준 씨가 주고받았던 이메일과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그 내용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저는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재무 전문성에 집안도 깨끗해. 얘랑 결혼하면 거래처 신뢰 얻기 쉬울 거야.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서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조사팀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외쳤습니다. 거짓말! 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 목소리가 어떤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기며 더 차가운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결혼시키고 깨끗한 서류 몇 개의 이름만 올리게 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 떠넘기기 좋게.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뒤에서 계시던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목이 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았고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얼굴 근육이 경련할 정도로 턱을 굳게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누군가 제 가슴 속으로 손을 넣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어딘가 비정상적이고 억지스럽고 진심이 없다라고 의심해 왔습니다. 서준 씨가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도, 시댁이 계산적이고 우리 집을 무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들의 더러운 사업을 위한 방패막이로 체스판의 말처럼 이용당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준 씨의 끈질긴 구애, 그의 세심했던 배려, 저를 경멸하면서도 결국 결혼을 허락했던 시어머니. 그 모든 순간들이 순식간에 다른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이건 사랑하다 생긴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힘든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서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목이 타는 듯 아팠지만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게 그의 얼굴에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당신 가족의 더러운 길을 닦아주기 위해 나를 이용한 거야. 서준 씨는 마치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단순히 모든 것이 탄로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잔인한 무언가를 고백해야만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타일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연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냉기만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마저 눈앞에서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준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버린 채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맞아,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어. 마당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워서도 통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피맛이 느껴질 만큼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경멸과 아픔을 담아 물었습니다. 진심? 당신의 진심이라는 게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개돼지 취급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거였어?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라는 게 온 가족이 나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고 모든 게 들통나니까 무릎 꿇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였냐고. 서준 씨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린 듯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 말씀 따랐을 뿐이야. 그때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고 우리는 깨끗한 얼굴, 번듯한 결혼, 흠없는 집안이 필요했어. 거래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거기까지 말한 서준 씨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사람처럼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정말 너한테 진심이었어. 정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터져 나온 고백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듣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죠. 서준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너한테 접근하자고 제안했어.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뒤에서 계시던 어머니가 작게 신음하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퇴근 시간, 자주 가는 식당,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까지 다 알아봤어. 너희 부모님이 정직하게 사시는 거, 집안에 아무 문제 없는 거, 네가 재무팀 출신이라 꼼꼼한 것까지 전부. 나는 네가 쉽게 마음을 열 만한 모든 상황을 만들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들, 시기적절했던 관심, 저를 감동시켰던 세심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운명이 아니라 계획이었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제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당장 그 입 다물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서준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 손을 허우적거렸죠.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야? 하지만 서준 씨는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뭘 숨겨요?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그는 제 온몸을 차갑게 식게 만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당신 서명이 필요한 재무 서류들을 몇 개 준비해뒀었어. 만약 일이 터지면 모든 책임을 당신한테 떠넘기려고 그 말을 내뱉고 그 자신도 그 말에 얻어맞은 듯 얼굴이 멍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 깨끗한 서류 몇 개의 서명만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막을 수 있다고요. 저는 두 다리가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서준 씨가 서류를 집에 가져와 유난히 다정하게 굴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에 펜을 쥐어주며 급한 회의가 있어서 그래. 그냥 내부 결제 서류니까 이것만 서명 좀 해줘라고 말했던 순간들, 비용 정산서, 부채 확인서, 이름만 들어서는 평범해 보이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숫자가 이상하고 문구가 애매해서 내일 다시 볼게요 라며 미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서준 씨는 당신 정말 꼼꼼하다며 웃어넘겼고 시어머니는 무슨 시장통 안악내처럼 의심은 많아가지고 누가 속이기라도 하는 줄 알겠네라며 비꼬았죠. 그때는 그저 기분이 나빴을 뿐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초조했던 이유는 제가 그들의 계획대로 눈을 감고 서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서준 씨를 보며 분노로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무심했다면, 내가 당신을 조금만 더 믿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당신 내 가족이 아니라 나였겠네. 서준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때 강태환 회장님이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지수 씨가 꼼꼼하지 않았다면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당신네 가족이 아니라 한지수 씨였을 거요. 그는 서준 씨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그녀를 이용해 회사를 살리려 한 게 아니야.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당신들의 탈출구로 준비해뒀던 거요. 제 뒤에서 어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가슴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거친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고통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조사팀 직원과 함께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시댁 회사 직원이던 이슬기 씨였습니다. 예전에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 제게 깍듯하게 형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한번 둘러보고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특히 서준 씨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슬기 씨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은 박서준 부장님이 회식 후에 취해서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여자 하나 제대로 낚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한 수였다고요. 그때는 저랑 회계팀장이 모두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형수님께 전달될 서류들을 보고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당에는 또다시 얼음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생 최고의 한 수,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눈에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스말, 계산된 한 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고통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버지가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셨을 때 시댁 식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낡고 짙은 갈색의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가끔 장롱구석에서 봤지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본 적 없는 가방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방을 들고 느리지만 단호하게 걸어 나오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묵묵히 참기만 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다 못한
한 남자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의 나무 탁자 위에 소리 없이 가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당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조사팀 직원들조차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 애쓰던 시아버지는 그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도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의 단추를 하나씩 열고 비닐 파일에 소중히 보관된 서류 뭉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계좌 이체 확인증, 직접 쓴 메모, 그리고 오래전 거래들의 공증된 사본까지. 아버지는 저나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께서는 늘 내 딸이 고개를 너무 높이 들었다고 하셨지. 오늘 똑똑히 보시오. 대체 누가 누구에게 기대 살았는지. 그 말이 끝나자마 자, 마당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셨습니다. 이건 사돈댁에서 실제로 보낸 예단비요? 그리고 이건 내 딸 기죽지 말라고 우리 집에서 몰래 보탠 돈이지. 아버지는 또 다른 뭉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건 혼수, 예물, 그리고 결혼 반지 값이오. 사돈댁 사정 어려운 거 알고 우리 부부가 조용히 메꾼 돈이지. 종이들이 한 장씩 아버지의 성격처럼 반듯하게 펼쳐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모든 일을 허투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관한 것은 생색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들을 쳐다봤습니다. 저 또한 그 서류들을 보며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늘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들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애썼다는 듯이, 제가 운이 좋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듯이. 하지만 오늘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따로 묶여있던 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 살 때 보탠 돈 증거요. 아버지는 저를 한번 흐끗 보시고는 다시 시아버지를 쳐다보셨습니다. 지순애가 지금 사는 그 아파트, 가장 큰 돈은 우리 집에서 나왔소. 우리가 입을 다문 건 내 딸이 시집 가자마자 친정에서 생색낸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랬던 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뿔이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신 것은 알았지만 그저 다른 부모님들처럼 일부를 보태주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이 저희 집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시댁 식구들이 저렇게 거만하게 굴도록 부모님이 모든 것을 숨겨왔다는 사실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어서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마지막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다른 서류들보다 조금 더 낡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들어 올려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소. 이 돈도 있지. 아마 기억하실 거요. 시아버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마당 한가운데에 못을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사돈네 회사가 급전이 필요해. 부도 직전이었을 때 내가 중개인을 통해 몰래 막아준 돈이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 내 딸의 미래사위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소. 내 딸이 시집가서 고생이라도 덜 할까 싶어서. 말도 안 돼! 시아버지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니 여기 영수증이 있소. 돈 받은 사람은 사돈네 회사 전 회계팀장이고 날짜, 금액, 직인까지 다 찍혀 있소. 누구든 불러서 대질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다려주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딸을 위해 참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집안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시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돕고 침묵했습니다. 오직 딸이 결혼 생활에서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어머니는 결국 소리 내어오셨습니다. 저렇게까지 자식을 위했는데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고 제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렇소. 우리가 여태 입 다문 건 당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딸 혼사 지켜주려고 그런 거요? 바로 그때 서준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사팀 직원 중 한 명이 다른 전화를 받고는 짧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은행에서 해당 회사의 신용 한도를 전면 동결했습니다. 몇 분 뒤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거래처 한 곳에서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협력관계 파기를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은 이미 금이 간 집에 내리치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서준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넋 나간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사를 위해 차에 올라탔고 한때 제 어머니를 베어먹지 못한 것이라 욕하고 식탁에서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집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초라해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상하지도 기세등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에게 매달리는 한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무시하고 욕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나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손을 놓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끝일 거라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고통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차에 오르기 직전 그는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증오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차가 막 시동을 걸었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무력감,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기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졸린 듯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네가 그 서류 몇 장에 서명만 했어도 우리 집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슬픔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말다툼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그의 생각 속에서 저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은 며느리,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체스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만의 논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천마디 말을 더한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이해를 바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가 한때 시댁이라 불렀던 그 집안의 모든 소음과 계산, 거짓을 싣고 멀어져 갔습니다. 마당은 점차 조용해졌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완전한 해방감이 아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뒤에 찾아오는 기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 씨는 계속해서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달라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 좀 하자고, 그리고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장문의 메시지에는 후회와 반성, 내가 다 잘못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건 너뿐이다 같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든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딱 한 번 답장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은 건 오늘이 아니야. 당신이 나를 속이기로 선택한 그날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그 후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망설임도 왜라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붙잡을 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재무자료, 증언, 녹취록 등 모든 증거를 함께 넘겼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 저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몇 번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태도도 칼날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밖에서 아주 작아진 목소리로 제 어머니를 부르며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은 한번 뱉고 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나지막한 한마디에 대문 밖에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그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결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었고 비리들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단 30분 만에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날의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강태환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은혜를 갚거나 동정심으로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약속 때문이 아니오. 나는 그저 자격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을 뿐이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내려다보다가 창밖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제게는 잠시 멈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의 욕설을 떠올리며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아버지가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낡은 서류 가방에 담아두지 않으시도록, 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쫓아가는 상처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지나간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할 것 같았던 그 식사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에게 날렸던 따귀, 그리고 연이어 터져나온 붕괴의 순간들까지 저는 그 따귀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행동은 제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 부모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짓으로 살아와 스스로조차 무엇이 진실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식사 자리에서 겪은 모든 일들 끝에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 것이었던 적 없는 장소를 놓아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저는 다시 제 자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